시작합니다. 그래, 어차피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녹화 시작할게요. 빨간 바지 도적단. 일어났었던 왕시기는 진성여왕 때였어요. 진성여왕 때. 진성여왕 때였고, 진성여왕 때에는, 진성여왕이 사치, 음주, 가무, 그리고 또 미소년 너무 좋아해서 자기 주변에다가 미소년 맨날 깔아놓고 미소년하고 같이 놀고 먹고 막 이런 것만 많이 했대요. 자, 그래서 분노했었던 백성들이 빨간 바지 전부 다 챙겨 입고 빨간 바지 도적단 일으키면서 경주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 호족이라고 아까 설명했었지만은 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였다. 얘들이 누구냐? 얘들은 새로운 세력으로서 지방에 더 이상 국가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백성들을 안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때 호족이 등장한 거예요. 이 호족들의 특징이 뭐냐? 군사력이 강한 애들이에요. 머리는 나빠요, 솔직히. 머리는 나쁜데 군사력이 겁나 세요. 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신라 왕한테 세금 내지 말고 진골 귀족한테 세금 내지 말고 나한테 세금을 내놔라. 그럼 내가 너희 가족을 지켜줄게. 너희 집을 지켜줄게. 너의 재산을 지켜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라면은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도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게? 노.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대통령이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모든 군대는 대통령 국가 소유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군대 따로 있고, LG가 가지고 있는 군대 따로 있고, 뭐 SK가 가지고 있는 군대 따로 있고, 그만 그렇게 다양하게 군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무래도 반란이 일어날 위험이 훨씬 커지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 군대는 무조건 국가 소유 하나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때는 호족들, 이 지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기반을 토대로 하여 여기서 자기가 세금도 거두고 군대도 만들고 딱 나는 여기 이 지역만 지키는 거야. 이게 바로 호족이에요. 나는 이 지역에 잘 나가는 사람이야. 절대 신라의 왕도 이 지역을 건드리지 못해. 왜냐? 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나? 자, 그래서 얘들아, 농민들아, 너희는 경주에다가 신라 왕한테 세금 내지 말고 나한테 세금을 내놔라. 그럼 내가 너희의 안전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뭐라 부르느냐? 성주, 성의 주인, 혹은 장군이라 불렀으며, 아까 무력이 엄청 세다고 했죠. 지방의 유력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 보통 호족들은 어떤 사람들이 호족이 되었느냐? 왕이 다툼에서 패배했던 진골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경우, 혹은 신라의 군인이나 촌주 출신, 오케이? 군인 출신이었던 사람이 견훤, 후백제를 세웠던 사람 견훤 있죠? 견훤이 원래는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견훤 장군아, 내가 군대를 줄 테니까 가서 이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여라 라고 했는데 견훤이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군인을 주세요. 군사를 주세요. 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는 자, 이제부터 내가 나라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독립된 국가를 세워버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군인 혹은 그 지역에 잘 나가던 그 지역 토착 촌주 민정문서 작성하던 사람 기억나죠? 졸랑문서 작성하던 사람 촌주가 호족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력을 많이 획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군사력을 만들었던 해상무역 출신으로 성장한 사람들, 장보고라든가 고려를 세웠던 왕건, 이런 사람들도 무역으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적, 산적 출신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전쟁 일으킬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게요? 전쟁을 일으킬 때. 군사력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전쟁 일으킬 때. 욕 안 먹으려고 하면은. 그렇지.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여러분, 지금 미얀마가 욕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 백성들, 그러니까 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때려잡고 죽이고 해가지고 하루에 수십 명씩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명분 없이 그럴듯한 정당성,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근거, 이유 없이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하여, 내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쌍욕을 먹고 있는 거야. 국제사회에서 전부 다. 오케이? 명분이 제일 중요해. 하지만 호족들은 사실 정당성이나 명분, 합리적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한 호족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라고 하는 왕, 국가적인 권력 차원에서 보자면은 호족, 얘들은 어떻게 보면 반란 세력이에요. 맞죠? 호족들이 어떻게 보면 반란 세력인 거야. 왜냐? 신라가 인정하지 않은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호족들은 본인들이 정당한 근거, 명분, 권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호족들이 얻게 된 바로 명분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서였어요. 이걸 통해서 호족들은 그래! 나는 잘못된 반란 세력이 아니야. 나도 올바른 권력이야.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 내가 등장하게 된 것은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신라가 정치를 못해서 그런 거고 신라가 백성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등장한 거야 라고 하는 근거, 명분을 알려준 게 제공해준 게 바로 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 왜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그런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었나요? 바로 선종 같은 경우에는 선종의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교는 교종. 기억나나요? 내가 교종과 선종 비교해서 설명했나요? 네, 했습니다.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불교의 종파는 불교의 이론, 그리고 강의, 그리고 또 연불, 그리고 또 어려운 불경을 자주 외우는 것, 그리고 또 강의를 듣는 것, 막 이런 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귀족들을 위한 성격이 강했다. 왜냐? 내가 글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절대 교종을 믿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탐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성격이었다라고 하지만은 반대로 새롭게 등장한 선종은 개인의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 내가 참선, 도 닦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부처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만 얻게 된다면은 누구나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선종이야. 모든 사람한테 전부 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될 수 있어. 야, 무조건 그 어려운 과정, 그 타고난 신분이 있어서야만이 가능한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게 선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호족과 선종이 손을 잡았고 호족들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듯이 나도 깨달음을 얻어 신라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백성들을 위해 국가를 세우겠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선종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설도 존재했는데 풍수지리설 얘는 왜 어떻게 명분, 정당성을 확보해 줬느냐? 원래라면은 그 넓은 토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땅이 좋고 절대 반드시 수도로 존재해야 되는 곳은 경주밖에 없었어요. 경주가 바로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풍수지리설에 따르면은 산과 강의 위치, 그리고 또 산과 강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수도를 만드느냐, 집을 만드느냐, 무덤을 만드느냐가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을 공부한 다양한 이거 공부했던 사람들이 선종 승려였거든요. 보통 스님들이 산에다가 절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선종 승려들이 풍수지리설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 승려들이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뭐라 하느냐? 경주의 운명은 이제 끝났다. 즉 신라의 운명이
있다. 새로운 명당이 있다. 이를 근거로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원도에 사는 호족한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강원도가 새로운 수도, 새로운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전라도에 있는 호족한테 지원을 받는 승려들은 또 전라도가 새로운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라도가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장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여기가 명당이야, 여기가 수도가 돼야 돼, 아니야, 여기가 새로운 수도가 돼야 돼. 계속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죠, 여기에. 경주 이외의 지방이 새롭게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자, 교과서 볼게요. 으쌰, 32페이지 봅니다. 이 화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교과서를 보세요. 신라 말의 사회 혼란은 왜 나타났을까? 통일 이후에 신라의 왕실은 진골 귀족 세력을 억누르며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였다. 이때는 신라 상중 하중에 언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중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진골 귀족들은 어린 나이에 해공왕이 즉위하자 왕권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던 와중에 해공왕은 살해당하게 되었고, 이후 이제 믿겠습니다. 극심한 왕위쟁탈전이 전개되어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었다. 극심한 왕위쟁탈전이 전개되어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었다. 됐죠? 자, 이제 또 그 밑줄 안 치고 볼게요. 왕권은 약화되었고 귀족들은 왕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합하여 정치를 운영하였다. 중앙의 군사 조직은 존재했지만 실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진골 귀족들은 자기 개인 소유의 군대를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육두품 세력은 육두품 네모합니다. 육두품 네모하고 여러 개혁안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부에서는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던 호족과 손을 잡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앞장섰으며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아예 정치에서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아니다. 다음 페이지 가자. 자, 아까 전에 방금 읽었던 내용은 중앙, 경주 상황이었어요. 경주 상황이었고, 자, 그럼 지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진골 귀족들은 대농장을 소유하였고 농민들을 숙탈하였다.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떠돌아다니거나 초적이 되었으며 마침내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고는 하였다. 밑줄 칠게요.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 됐죠? 다음 또 중요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밑줄 칠게요.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력인 호족이 성장하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전혀 지방에 대한 통제력,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독자적인 자신의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하여 중앙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힘을 키울 수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호족이었습니다. 호족 중에는 왕이 쟁탈전에서 패배하여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군인이나 촌주 출신도 있었다. 호족은 스스로를 밑줄 칩니다. 여기에 호족은 스스로를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지역의 중심에다가 성을 쌓아서 지방에 힘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호족들은 농민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면서 점차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쵸? 자, 밑에 내용 볼게요. 새롭게 등장한 종교 나와 있습니다. 종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종파의 이름이 바로 선종이었다. 선종은 믿으시고 참선과 수행을 강조하였다. 나도 깨달으면 부처라고 하는 선종은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토대로 하여 호족들이 독립할 수 있는 사상적인 근거, 정당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호족들이 선종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선종은 참선과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중요해. 나도 깨달으면 부처,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호족들이 독립할 수 있는 사상적인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호족들은 선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다음 밑줄 안 치고 보십니다. 호족들은 점차 신라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호족의 지원하에 전국에 있는 유명한 절 중에 산 중에 어떤 산이 있었느냐? 9개의 유명한 산이 있었대요. 거기다가 이제 선종 사람들이 절을 짓습니다. 구산선문. 전국에 있는 유명한 9개 산에다가 세운 선종절이에요. 그게 바로 구산선문입니다. 을 비롯한 선종사원이 들어섰다. 선종사원에서는 금동부를 아닌 철부를 주로 조성하였다. 한편 자, 또 이제 또 믿겠습니다. 한편 신라 말에는 도선 등 선종 승려에 의해서 풍수지리설도 유행하였다. 풍수지리설. 신라 사람들은 경주를 국토의 중심에 둔 영토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지방의 지리적 중요성을 장악하였다. 아, 이 지역은 중국과 교류하기 좋구나. 아, 이 지역은 일본과 교류하기 좋구나. 아, 이 지역은 방어에 유리하구나. 아, 이 지역은 농사에 유리하구나. 아, 이 지역은 이런 점에 있어서 좋구나. 경주가 최고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거. 선종 구산의 사찰도 저희들도 풍수지리설의 근거로 지방에 자리 잡았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시 아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승탑은 스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든 탑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이거 32페이지에 있는 주제 열기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불탑과는 구별이 된다. 신라 말에 이러한 승탑의 모양 자체는 밑에는 동그라미, 위에는 팔각형이에요. 팔각 원당형이라고 부릅니다. 팔각 원당형. 이게 승탑의 특징이에요. 자, 신라 말에는 이러한 승탑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신라 말에 중국으로 유학간 스님들은 새로운 불교 종파인 선종을 접할 수 있었다. 자, 이제부터 또 믿으십니다. 선종은 문자로 표현된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개인이 타고난 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갈고 닦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 지방에 성장한 호족들은 선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됐죠? 자, 얘들아, 나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할게. 채팅창에다가 답하세요. 신라 말의 호족들이 받아들인 새로운 사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새로운 사상은 뭘까요? 그렇지. 2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한이만 만점인 거예요. 뭔말인지 알겠나? 선종과 풍수지리설. 이렇게 쓰면은 시험에서는 만점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우리 또 어디 봐야 되느냐? 34페이지 보게. 34페이지. 자, 34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은 34페이지 보고 나는 이거 다시 올려놓을게요.
후삼국의 통일 순서입니다. 신라가 너무 약해. 그래서 신라는 경주와 경주 근처에 있는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엄청난 작고 힘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호족이 200명이 넘게 있었어요. 엄청나게 조그맣게 지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이렇게 조그마한 호족이 이렇게 엄청 많았는데 얘들이 전부 다 독립된 국가를 만드느냐? 국가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 신라가 1000년 동안 유지되는데 이 1000년 동안 유지된 신라를 무시하고 국가를 세우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명분이 있어야 돼. 큰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반란이 아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느냐? 2명밖에 없었어요. 2명. 하나는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 또 하나는 후 백제를 세운 견훤. 이들이 말합니다. 신라는 썩어 문드러졌다. 나는 고구려의 기운을 이어받아. 나는 백제의 기운을 이어받아. 신라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리들의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주장하는 거. 오케이? 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얘들이 이렇게 국가를 세우긴 했지만 이 안에는 사실은 조그만한 호족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 호족을 100%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호족은 개인적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자,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 10세기에 들어서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한 호족들, 명분, 정당성,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를 세운 호족들도 등장하였다. 견훤과 궁예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 견훤 같은 경우에는 완산주, 지금의 전주의 도읍을 정하고 전라도 지역이죠. 고백제를 건국하였다. 이후 견훤 네모하고 밑줄칩니다. 중국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정권을 안정시켜 나갔다. 견훤은 중국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정권을 안정시켜 나갔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존재하는 이 호족들은 힘만 센, 군사력만 강한, 약간 무식한 그런 장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족 출신에 보면은 뭐 도둑놈도 있고 한 거예요. 왜? 도적들, 산적들은 무력, 힘만 센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똑똑하고 법, 제도, 외교 이런 게 가능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세우려면 여러분 나라를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진짜 미친 엄청난 도라이는 아니지만 진짜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가 견훤, 궁예한테는 있었습니다. 특히 견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은 외교력이 엄청 뛰어났다고 해요. 외교적인 능력이 엄청 뛰어났습니다. 이 조그마한 한반도를 분할해서 가지고 있었던 후백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좋았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후백제랑 친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한반도의 진정한 왕은 신라가 아니라 후백제야 라고 인정해줄 정도로 외교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하였다. 다음 밑에 볼게요. 자, 궁예는 후 고구려를 건설하였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후백제가 먼저 만들어져요? 후 고구려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렇지. 여러분 이 순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궁예는 송악, 지금의 개성공단 있는데 거기 있죠.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 후 고구려를 건설하였다. 자, 믿으십니다. 궁예는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미륵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였다. 궁예는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미륵불이다라고 자처하였다. 사실 궁예는 파고 또 파보면은 원래는 뭐 출신이냐? 견해내려고 오는 옛날 이야기에는 신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신라의 왕. 신라의 왕자였는데,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궁예가 태어나는 날, 무지개가 엄청 이제 심하게 많이 떴대. 근데 그 무지개에 따르면은, 그 무지개가 자기가 아들에 낳았는데, 무지개가 뜨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노?
그래서 신라의 왕이 점술사 무당을 불러가지고 야 방금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저기 무지개가 떴다. 아 기분 너무 좋아. 야 근데 저 무지개 뜬 거 저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무당이 하는 말. 당신이 오늘 낳은 당신의 아들 왕자님은 아빠를 죽일 신라를 멸망시킬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라고 했대. 그래서 그거를 들은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갓난아기를 2층인가 3층에서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원래라면 아기가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밑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던 유모가 아기를 나이스 캐치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는데 나이스 캐치 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유모가 그 아가야의 누나를 찔렀대요. 그래서 궁예는 애꾸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궁예가 말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야. 하지만 그 이후에 궁예는 왕실에서도 뭐 목숨을 위협받고 쫓겨난 신세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산적이 돼요. 산적이 돼요. 아까 전에 산적들 중에서도 호족이 있었다 했다 이거 맞지? 산적이 되고 자신의 두목을 죽이고 자기가 두목의 모든 권력을 다 뺏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높은 빽 이런 것도 없다 이가. 그러니까 아마 자존감, 자격지심 이것 때문에 자기가 원래 왕자였다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튼간 그러니까 지가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권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나는 미륵이다. 나는 살아있는 부처다. 미륵이 누구냐면은 미래에 오기로 약속한 몇천 년 뒤에 오기로 약속한 부처님의 이름을 미래에 올 부처님을 미륵불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바로 미륵불이다라고 하면서 김은 미륵이니라 김은 다 보이느니라 막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오케이. 다음 그러면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 자 밑에 봅니다. 왕건은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하였느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구냐 누가 기침을 하였느냐 해가지고 죽이고 야 너 방금 반란 일으키려고 했지 해서 죽이고 야 너 바람 폈지 해가지고 죽이고 내 아들들이 반란을 피우려고 하였다 일으키려고 하였다 해서 아들들 전부 다 철퇴로 머리 때려서 죽이고 머리 깨서 죽이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이코패스 그게 바로 궁예였습니다. 궁예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공포 정치를 하게 되니까 신하들이 근데 우리 전부 다 죽기 전에 일단 그냥 왕을 갈아치우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개성 송악 출신의 호족 왕건은 나주 지역을 장악하면서 궁예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궁예가 호족을 탄압하면서 무리하게 정치를 이끌자 이에 반발한 호족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칠게요.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호도 고려라고 하였다.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호도 고려라고 하였다. 됐죠? 다음 또 밑줄입니다. 왕건은 발해의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구려에서 구 빼고 나서 고려 이거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 고구려 사람들도 자기 나라를 고구려라고 부르기도 했지만은 고려라고도 불렀대요. 그러니까 고구려 이름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고려, 하나는 고구려.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이어받아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겠다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나라 이름도 아예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나의 형제 국가 같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던 발해를 멸망시킨 진짜 상노무 새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거란이었다. 거란에 의해서 망한 발해는 같은 형제 국가였던 고려한테 불쌍한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게 되었고 결국 왕건은 발해 출신 사람들을 전부 다 받아주게 되었다. 사실 왕건도 개이득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백성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넘어오는 것 자체가 완전 좋은 일입니다. 한편 왕건은 이래서 폭정, 나쁜 정치를 하는 왕도 죽이제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호족들이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은 죄를 묻지 않고 받아주제 그리고 또 나라가 많은
끝났네.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여기 후백제와 달리 신라를 우호적으로 대하였다. 이거 설명할게. 오케이? 안녕. 빠이빠이. 잘 가요.